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성남시청에는 처음 와봤는데요. 엄청 멋지고 좋으네요. 저희는 경기복지단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이고요. 저희 지원단은 8월 중순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작된다는 건 다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저희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을 8월 말과 9월 초에 이은 6번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말에 보건의료 분야의 재택의료, 재택간호, 주로 이제 보건소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시행을 했고, 또 리더 교육, 부서장급 교육을 보건소와 주무팀, 장애인팀, 노인복지팀, 그리고 복지정책과 등등에서 여기를 대상으로 과장님급 교육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 교육은 경기도 31개 시군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강사를 대고 간식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서포트를 할 테니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원하는 강의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합니다 해서 6개 시군의 지원을 받았고요. 성남시 김강 주무관님이 얼마나 빨리 신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지 주무관님하고 성남시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같이 짰습니다. 저희가 6군데를 신청을 받았지만 딱 6개 시군은 아니고 경기 북부 지역은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는 6개 시군, 7억 5천과 6억을 지원받는 시군은 주로 북부에 있어가지고 그 시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11개 시군의 교육이 가고 각 시군마다 교육의 커리큘럼은 다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북부 재정지원형은 같이 집합 컨설팅이고, 컨설팅 개별로 가는 시군들이 또 6군데 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요. 학교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건 21년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연구를 입사해서 그 첫 번째 연구가 안산시로부터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연구와 모델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통합돌봄이 뭔지를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연구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시에서 저한테 요청한 내용이 민간의 기관장님들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2019년부터 안산시가 선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만 2년 정도 하고 1년 반 정도 하고 있을 상태였는데, 그때 왜 저한테 그 교육을 공공이 직접 하지 않고 저한테 말씀하셨을까? 그 내막은 뭔가 선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아서 지역사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민간에게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간기관에서는. 그래서 왜 우리를 소외시키냐, 이런 약간의 의문, 조금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공공이 그것을 조금 설명했지만 여전히 좀 이해하시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연구를 하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조금 민간에 더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첫 번째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뭐고 선도 사업은 뭐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과업이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돌봄 통합 지원단에 들어와서 이 교육을
하고 교육한 내용에서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보면서요, 그때 했던 기억이 좀 떠올랐거든요. 어떤 거였냐 하면 피드백에 엄청 빼곡하게 많이 쓰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오픈 퀘스천 문항들이 있었는데 보통 거기 답 잘 안 적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빼곡하게 메우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 대상 교육이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의문스러운 게 많고 어떤 면에서 좀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읍면동에서는 그렇죠. 또 어떤 업무가 몰려와서 나를 또 짓누를까,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그런 것들이 그 오픈 퀘스천 개방 질문 답에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답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장기요양센터에서 하는 거 왜 지자체에서 하나요? 지금 장기요양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왜 지자체에서 돈 내서 하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그다음에 기존의 돌봄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돌봄하고 뭐가 또 달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동은 일이 포화 상태예요.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받을 여력이 없어요. 기존의 사례관리자들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지 않나요? 통합사례회의 하는데 통합지원회의를 똑같은 일을 2번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는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지자체에서 그걸 해야 된다면. 또 민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왜 말하지 않나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중요한 존재들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방금 전에도 어떤 시에서 전화 받았는데요. 팀장님이 그 통합돌봄 팀 지금 실행계획서 짜는 팀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읍면동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욕먹을 각오는 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려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실무를 하는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는데 그분이 하는 그 가장 큰 고민거리도 그거였어요. 도대체 통합돌봄이 뭔가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푸시하냐는 거죠. 이게 완전히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실제로 선도 사업은 19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19년부터 22년까지 선도 사업 16개 지자체가 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12개씩 지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 2023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죠. 그런 걸 보면 19년부터 분명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시작을 했고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경기도 관련자가 도에서 지금 안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3년에도 왜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이러시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가서 그 생각을 했는데 24년에도 잠잠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법이 시행에 앞두고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도에도 막 이렇게 푸시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도에서는 막 푸시를 하는 거죠. 저희 지원단도 푸시를 하고 시군은 엄청난 푸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기 어려운데, 이 좀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일단 법 시행을 앞두고 모양새를 갖춘 거, 하드웨어를 비슷하게 갖추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비슷하다,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이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푸시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화 사회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라고 정했거든요. 기존에 하던 노인 사업하고 노인 서비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 수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읍면동에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관들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지금 추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바뀌셔야 해요. 라는 게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생각의 전환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손발이 따라가기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전쟁이죠. 여러분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특히 죽음이 내 임종이 임박했다.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제가 20년 전쯤에 신경외과 전공의일 때죠. 그때 유럽을 조사해온 한 강사가 실제로 유럽 사례를 취재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90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60대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다닐 때마다 60세 딸이 부축을 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됐어요. 24시간 케어하는 치매센터는 사설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90세 엄마와 60대인 본인의 소득은 연금밖에 없어요. 지금 삶이 어떠세요? 물었더니 그 딸은 제 삶은 재난입니다. 고령화는 재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스프 컨트리뷰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고령화란 65세가 돼서 직장에 은퇴한 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못 버는 고령자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에서 정말로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장수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번 의대 증원을 하는 정부의 제1차 목적이었죠.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안 하죠. 병원 누가 제일 많이 가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죠? 2021년 기준에요. 65세 이상 한 명이 의료비 쓰는 게 41만 원이에요. 전체 한 명은 15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죠. 2배가 넘죠. 그리고 이 65세 이상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액은 2025년에 59조 원, 2035년에 130조 원, 2060년에는 39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의료보험에 책정된 부분은 다 이제 속별로 이렇게 다 걷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은 다 일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덜 짓고 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 25조 원 남았어요. 25조 원을 지금 상태로만 유지해도 2028년에 고갈됩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필수 의료 패키지 무슨 패키지에서 어떻죠? 늘리고 있죠. 이쪽 부분을.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덜 짓고 갈 되겠죠. 덜 짓고 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많이 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베이비 붐 시대 마지막이거든요. 1974년생 만으로 50세입니다. 제가 65세가 돼서 돈을 못 벌기 시작할 때 그때의 간병비와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왜냐?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이 낳으셨잖아요. 본인의 인구만큼. 그래서 저희는 지금대로 내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의료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차 탄 저와 저의 윗사람들은 달라요. 적게 낳았잖아요. 제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이 받으려면 여러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빠져 있죠.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요. 저희는 수혜자예요. 무조건 무조건 다 보장해. 죽을 때까지 다 보장해. 더 보장해줘. 라고 해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령안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열돼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게 얹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큰 거야. 뭐야, 니네 더 내줘. 우리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니네도 니네 밑에 애들에게 해.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소멸이고요. 예를 들면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인 건 아시죠?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떠난대요. 내가 독일 사는데 내 월급의 절반을 떼어가요. 의료비와 무슨 뭐 연금 이런 걸로. 근데 저쪽 보니까 덜 떼가네? 그럼 옮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와 연금으로 걷어간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젊은이들이? 유럽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는 자식만 부양하면 됐다. 부모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은 자식도 부양하고 부모도 부양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낳는 거다. 이 이중고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만 선택하자. 부모까지 부양하고 딱 나까지만. 이런 겁니다. 그럼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이웃 나라 일본 볼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가장 빨라요. 원래 일본은 노인들의 그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0%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고령화되면 의료적 수요 되게 늘어나니까 병원 많이 지어. 의료인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뽑아.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적용들 팍팍팍 해.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돈이 확 떨어지는 돈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가 연구를 했어요. 2040년 일본 의료비와 간병비가 2023년보다 63% 증가한 89조 엔. 그런데 이때 세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최대 66조 엔. 그러니까 해마다 2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의료비와 간병비로 발생하는 겁니다. 200조 적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감당하거나 그걸 셀프 케어라고 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2040년에 20세에서 65세 돈을 버는 젊은이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간병비와 의료비로만 부담해야 될 게 1인당 해마다 4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7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20%를 올렸고 최대 140만 원까지 해마다 더 내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거기다가 일본의 고령화를 위해 준비했던 병실들은 다 문을 닫고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걸을 수만 있으면 다 집에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편의점에서 그냥 약 처방해서 스스로를 견뎌내게, 스스로를 치료하게 해요. 일본은 노인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한 50% 정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비급여 비용으로 227만 원, 25만 엔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곳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곳은 한 달에 50만 엔, 454만 원 정도를 내야 해서 일본인은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90일이 지나면 퇴원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 죽음이 임박했다. 임종이 갖고 와서 막 한다. 그러면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죽는 순간, 이런 위태로운 순간을 우리는 케어할 여력이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 도생하십시오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위중하면 중환자실로 가죠. 그런데 일본은 중환자실이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간다. 왜? 돈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난적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게 전쟁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죠. 먼저 대비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고령화에 되니까 우리 의료 수요 늘어날 거야. 그러면 그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외국인 의사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 볼게요. 영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상의료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돈을 병원에 갈 때 안 낸다는 거지 그 비용을 영국이 거저되는 건 아니죠. 영국은 의료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간호사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의사들의 봉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영국의 명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개인 병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런던 클리닉, 나쁜 의료를 기다리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의료비를 낼 결심이 섰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영국의 사설병원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로 비싸죠.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영국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의사를 수입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신규로 등록하는 의사의 외국인 비율이 62.4%입니다. 그런데 1위가 인도고요. 2위가 파키스탄, 3위 이집트, 4위 나이지리아, 5위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건 후진국의 의사를 수입합니다. 이 보건 후진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국 고령화로 의사 부족한 건 맞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수단은 더 의사가 부족합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건 난 모르겠고 수입할 거야. 그래서 62.4% 수입한 거예요. 왜요? 돈 때문입니다. 영국은 의대생서부터 전공의 과정까지 모든 걸 영국 정부가 다 내요. 그런데 영국의 자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은 매년 10%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전망은 30%까지 빠져나갈 것 같다. 그들을 붙잡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의 전문의들 딱 들어왔더니 전공의 비용보다도 안 들어. 싼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막 파업 많이 했거든요. 외국인 의사를 많이 들여놨더니 이 파업하는 힘 되게 약하게 할 수 있었어. 영국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 도입하면 미국, 독일 의사, 영국 의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처럼 외국인 의사를 도입할 여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영국이 식민지로 했던 나라서 영어는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국 의사로 이게 교육시키는데 큰 돈은 안 들어요. 그래도 15년간 15조 원이 넘어요. 우리는 돈이 더 들어요. 우리는 고령화 의료 대책을 낭만적으로만 얘기해왔습니다. 국가 간병 책임제, 국가 치매 책임제,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낭만적인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냥 똑바로 이게 아셔야 된다고요. 돈을 못 버는 노인은 늘어나고 돈을 버는 젊은이는 줄어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재정이 언제 고갈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줄여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비는 줄여야 됩니다. 특히 노인 관련 의료비는 더 보장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 싫어. 내가 그동안 내었던 게 있는데 저항할 거예요. 스스로 줄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줄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상인 우리 세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식의 일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는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오늘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내용은 크게 초고령사회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사회복지 재정 부담,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통합 지원과 지역사회 대응, 이렇게 세 꼭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 비디오 클립에서 내용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로 몇 개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남시는 노인 비율이 18.58%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22.9%, 42년이 되면 31.8%로 예상을 했던데 인구 추계 저게 22년에 나온 거거든요. 아마 저기서 2, 3% 정도는 노인 인구가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노인 인구 초고령 사회 예측하는 게 연도를 제 기억에 21년에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26년 되면 초고령 사회 된다고 했었는데 22년이 되니까 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고령 사회 20% 넘긴 게 2024년이었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불과 이 3, 4년 앞을 못 내다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출생률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돼요. 출생률이 너무 늘지 않고 계속 정체되고 떨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이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된 거죠. 아이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거. 네. 몇 개를 좀 보시면 2023년은 베이비부머의 처음 시작인 55년생이 75세가 되는 시기입니다. 후기 노인 시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후기 노인 75세 이상은 이때부터 뚜렷하게 신체적으로 건강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에서 그 고령화가 노화가 급속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5세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2030년부터는 우리의 그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 사이에 2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거 빨리 안 먹네요. 죄송해요. 이거 그리고 65세 의료보장 적용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치매 노인 인구가 100만인 시대에 커지는 의료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35년 입원 일수, 외래 방문 일수 증가 예측을 보이시죠? 이거는요, 비디오 클립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망 전에 왜 집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을까? 저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망 전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비용 변화예요. 노인들을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12개월 전부터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그 2개월, 2.5개월서부터 시작해서 의료비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망 전 1년의 급여비가 42.4% 급증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료비를 엄청 많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형태가 돼요. 사망 전에. 그리고 우리 보면 연명치료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의료비의 부담만을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비디오 클립에 이어서 2026년이 되면 재정수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고 31년이 되면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을 했거든요. 부양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엄청 되던 시기에 제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적응한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5년마다 하는데 1차는 13년에 수립을 합니다. 1차에 수립된 내용을 보시면 주로 대상자의 확대, 기관 확충, 뭔가를 더 넓히는 걸 계획하고 있어요. 불과 10년 만에 돌아섭니다. 2023년에 3차 계획을 하는데요. 이 3차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 의료요양, 예방의 연계, 재가 서비스, 생활 지원의 확대.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통합판정 체계의 도입 이런 게 나옵니다. 요양시설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이미 섰던 거죠. 그래서 재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촘촘히 건강보험에서 설계를 해나갔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화면은 65세 이상 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의료를 필요로 하느냐를 봤더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 분에 불필요한 입원 33.4%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 의료 경도와 선택 입원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메디컬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요 두 군의 분들은 별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까? 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요양병원일까? 요양병원은 그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리고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 없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33.4%. 이런 분들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적 입원이 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때 여기서 발생한 의료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근데 이대로 가면 이 사회적 입원을 우리 사회는 줄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돈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장기요양을 이렇게 중단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하면서 축소하면서 다 지역사회로 돌아가란 말인가? 가정에서 다 돌보란 말인가? 그럼 누가 돌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 결과들이 최근 이 결과는 지난 5월에 나온 돌봄과 미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었어요. 노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거주를 희망하십니까? 물었더니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살고 싶다는 퍼센트가 47%, 내가 살던 지역 내에서 사는데 조금 돌봄받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신 분이 32%, 합하면 79%, 약 80%가 내가 살고 있던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7%들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같은 요양시설, 그리고 자식이 사는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겠다. 혹은 요양시설이 7%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그럴 수 있겠죠. 원한다고 다 살 수 있나? 원한다고 다 이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 집에서 거주할 수 있나?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그 의문을 하나 가지고 그럼 주거 욕구는 어떠한가 물어봤어요. 어떤 주거 단지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59%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 단지에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는 그런 곳에서 사시고 싶다고 응답하신 것이고, 노인 전용 주거 단지는 28% 정도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물었어요. 가족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물었는데요. 따로 사는 자녀와 주 1회 이하로 주 1회도 연락을 안 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49% 가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로 살고 계시죠? 그런 분 많으시죠? 몇 번이나 하실까요? 예,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봤더니 절반 정도는 한 주에 한 번도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4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지금 이게 없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 뒤 두 강의가 굉장히 읍면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건보와 협업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오는 강의들이 들어와서 제 강의의 그 상당 부분을 제가 줄이고 앞쪽에서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뭔가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생각돼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돌봄을 할 때 만약에 돌봄이 있으시면 어떤 식의 돌봄을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리가 61%, 이건 이제 그 다중응답을 한 것 같아요. 식사, 세면, 일상생활, 그리고 안부를 확인해 주는 거. 어르신들은, 노인 세대들은 고독사에 대한 그런 부담과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부에 대한 거, 병원 동행 외출 지원, 생계 정보를 연계하는 것, 정서적 지지,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사회활동 참여, 이런 응답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면 집을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1%가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사는 분들은 71%가 주택을 개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봄을 연계한 주택에 있다 그러면 입주하시겠습니까? 73%가 이 답은 노인이 아니고 5, 60대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73% 정도가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67%는 노후에 주택을 줄이겠다, 주택 부담에 관한 것들을 줄이겠다고 응답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할까요? 했더니 이런 그림에 나오는 응답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바, 미끄럼 방지, 단차 제거, 손잡이, 경사로 이런 부분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들어간 노인 지원 주택에 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주거 환경 개선에도 재정이 워낙 적게 들어가서 그렇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다 고쳐야지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병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17%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럼 누가 간병을 하셨어요? 가족이 51%, 고용 간병을 쓴 사람은 7% 정도가 됐어요. 하루 간병비는 15만 원. 간병이 어떤 면이 어려웠냐고 물었더니 직장이나 가사 등으로 인한 시간이 부족했고 신체적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고 간병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고 또 정서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웠다. 간병에 대한 부담이겠죠. 이런 응답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의 노인 세대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은 요양원 쉽게 가시고 싶어 하시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죠. 요양원은 굉장히 상황이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도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요양 서비스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요양원 서비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곳이 가면 본인이 집에서 누리던 그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단체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 규율을 지켜야 하고 나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나는 나이가 들면 요양원 갈 거야. 그 선택은 지금 50대 분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그 비디오 클립에서는 로령화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65세인 분들은 86세까지 사실 거라고 기대 수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대, 30대인 분들은 100세까지 기본 훌쩍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생률을 봤을 때요. 출생률이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2.1명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95년, 96년 이때에 출생률이 이미 1.6 정도 선이었다고 해요. 위기가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죠. 우리는 왜 그때 미리 대비를 못했을까? 이미 인구가 줄어들 거를 생각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고 인구가 줄어드는 1.2 막 줄어들 때 그때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 이미 손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20년이 왔고 0.7, 0.6, 0.8 지금 0.9 좀 올라서 0.8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10대 자녀들, 20대 자녀들 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자녀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난다는데 다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고 어쩌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 때 50년을 내다보고 그랬을 때 더 길게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선택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원 가셔야 될 분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란 말인가? 어떤 면에서 요양원이나 장기요양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퇴소시켜서 집에 가라는 건가? 우리는 그러면 이 생계를 위협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 점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데 돌봄이 부족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에 아까 보셨잖아요. 33%. 3분의 1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조금 주어지면 지역사회로 사시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인구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받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의 전환인데요. 그림을 좀 띄워놓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그럼 통합 돌봄은 뭐고 돌봄 통합 지원은 뭘까? 뭐 이렇게 용어를 굉장히 헷갈리게 쓰잖아요. 원래 학술적인 용어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이 시작이 됐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그 다음 정부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학계적으로도 맞습니다.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의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료 돌봄 이렇게 의료를 앞서서 강조를 했고요. 이것이 지금은 돌봄 통합 지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혼동돼서 쓰긴 하지만 돌봄 통합 지원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의 추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시설이 하는 지역사회에서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국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이긴 한데요. 이 정책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합니다. 지역의 여기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고 통합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각기 달리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의 서비스들은 분명히 비슷한 형태들이 갈 거예요. 식사가 조금 제공이 되면 식사가 한두 끼 정도 제공이 되면 지역사회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조금의 가사 지원이 되면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런 형태로 다 있을 것이지만 지역사회가 주거 같은 문제는 노인 지원 주택 같은 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띨 수 있거든요. 크잖아요. 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명이나 입소할 계획을 세울 것인가. 주택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커서 이전에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에서는 주택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주거를. 근데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강조해서 빠진 것 같아요. 지역사회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끌고 가기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낀 것 같거든요. 제가 안산시 연구를 몇 년을 했었는데요. 안산시는 대표적으로
노인케어 안심주택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뭐 다른 기본들도 있지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원주택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지원주택에 아마 1년에도 수십 개 곳에서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해낸 곳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알기로 마포의 소범주택이 안산의 모델을 가장 많이 듣고 갔고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비슷하게 구현해낸 형태고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보고 갔지만 막상 시작도 못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산이 그 노인케어 안심주택을 시작한 데는 그 지역적 배경이 있거든요. 매입임대주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가 계획도시라 가지고 아파트 단지 구역과 그 연립주택 구역과 뭐 정교부지와 이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곳입니다. 연립주택 이 구역들에서 재개발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매입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공 매입임대가 이곳에서 안산시에서 노인 지원주택, 케어안심주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LH가 그때 시기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LH가 뭔가 사회 공헌을 되게 세게 했었어야 될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LH가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래서 설계부터 같이 여기에서 지역사회 자활의 주거팀이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몇 번을 고쳐가면서 이 케어안심 주택을 별도로 설계하거든요. 요즘에 많은 주택 건축을 해서 LH에 파는 형태로 많이 매입임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노인들이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 자체가 휠체어나 이런 공간들 넓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대상의 유니버셜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복도 공간이라든지 집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계를 해서 별도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3개의 동이 가고 있는데 그건 그 지역사회의 그 시기가 굉장히 적당히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산이 지금 더 그걸 확충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지금 와서 2동 정도로 더 지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역사회에 굉장히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내년에는 183개 시군이 재정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777억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해요. 성남시는 1,000만 원 받나요? 네, 기본만 받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40몇 군데가 못 받는데 경기도에 22곳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9곳만 받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곳은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지역사회에 또 맡겨졌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없던 재원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이 흐름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WHO가 내놓은 이 건강노화 10년 계획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대 좀 구체적인 내용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복지부도 이거를 완전히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면 되세요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계속 만들고 수정하면서 이거 오더를 막 내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전체로 보시면 경기도 같은 시군에서는 이런 전체로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이 22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재원 마련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전체 이제 정책을 조정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죠. 시군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시군구의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통합돌봄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전담 조직이 구성이 되고요. 아마 지금은 전담 내년에 되면 확실하게 과가 생길 거라고 성남 들었는데 과 안에 돌봄팀이 생기고 이런 구조가 되고 보통 적은 곳에서는 통합돌봄팀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에서는
통합돌봄 안내하고 대상자 발굴하고 신청 접수하고 그 사전조사 실시하고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게 되는 내용들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강의하시는 부천시 이소영 과장님이나 건보의 장미옥 대리님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큰 아웃라인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여기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이렇게가 들어오거든요. 네, 일단은 장애인은 포함을 시키지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포커스를 많이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장애인 정체로 지금 시작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신질환은 계획은 27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바뀔지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저희 같으면 경기복지재단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로 갑니다. 돌봄 통합에서는 의료가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부분에서 보건소가 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될 겁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평가에서도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는 복지도만큼이나 난리가 나고 굉장히 혼란이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T를 쭉 넘겨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돌봄 시장에서 현황은 이래요. 돌봄 시장에서 개인 사업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서비스가 계속 확충이 되면 지금처럼 시장화가 더 확장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인가? 현재 초점은 공공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공적 체계의 중심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를 지역사회가 가장 지역사회 필요에 맞게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공공의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난제가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데요. 무조건 시설에서 나오시면 지역사회에 가면 삶의 질이 보장이 되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점점 제가 서비스가 늘어나면 시장화가 더 심해지는 건가요? 공공성에 관한 것도 해결해야 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만들어낼 것인가도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었냐면요. 그 지역사회 민간 이거 어딘가를 표현하기 그렇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관장님들 사이에서 박사님 기관장님들 사이에서 이거 한다는데 우리 뭐 돈도 안 주면서 맨날 뭐 일 시키고 그런데 우리 보이콧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시설장님들 사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지역사회 민간기관들로 뭘 하거나 돈 안 주면서 시킨 일도 없으실 텐데 왜 벌써 그런 고민을 하세요? 이거 지금 공적 체계에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민간에서 지금 걱정할 게 없으세요. 민간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면 아마 이걸 시행하고 공적 체계에서 하드웨어를 갖춘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고 그때 서비스가 됐을 때 이걸 누가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까를 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한 체계 안에 다 묶어내면서 한 개인을 중심으로 메뉴판을 만드실지 서비스를 다 한 체계 안에 지역사회 돌봄팀 전담 부서 안에 묶어내면서 어떤 서비스가 촘촘하게 가면 이분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걸 할 거예요. 민간 기관에게 돈도 안 주면서 서비스를 떠맡기는 일은 지금 없어요. 지금 공공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가서 생색을 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보이콧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그분이 저한테 말했을 때는 본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관의 정류들의 뭔가 기관장님들이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서비스가 공짜로
돈도 안 주면서 어떤 민간 시설에서 맡겨지고 뭐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서비스를 다 잘 오가내지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전체가 잘 보이도록 중복은 없고 빈틈도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할 것이고요.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빈틈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면 이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지역사회가 만들 때는 공공에서 재원들을 가지고 오겠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걱정을 민간에서 미리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돌봄의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돌봄에 어떤 제공기관이 같이 하면 지역사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사회적 경제조직 이런 거 넣은 이유는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안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넣었더라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들어올 여지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지역사회가 같이 성장한다는 의미도 돼요.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협의체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서 뒤에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제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뒤에 강의가 밀려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들은 뒤에 우리나라에서 이 통합돌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천시 과장님, 통합돌봄 과장님 오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에 건보공단 안산지사가 지사들 중에, 우리나라 지사들 중에 가장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